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내년도를 놓고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이 예를 들어서 8% 올라간다고 하면 네. 만약에 그 코스피가 3,400에서 3,500 사이에서 고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이제 플러스 한 15% 이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미국은 8%고 한국은 15%. 네. 그다음에 미국은 세금 내야 되고 양도세를 내야 되고 한국은 안 내도 되고. 예. 그러면 수익률 차이가 2배죠.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2021년) 한국 경제 6,400억 달러 수출이 살렸다. 이 한국 경제는요, 수출과 내수라는 두 개의 엔진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언젠가부터 수출이 워낙 잘하니까 그 중요성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 일상의 산소, 이 공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올해만큼은 수출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 그대로 무너졌을 겁니다. 이 가집계를 보면요, 수출이 무려 6,400억 달러를 넘었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고 코로나19로 세계 공급망이 망가진 가운데 이뤄낸 쾌거입니다. 수출의 면면을 보면은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화장품, 전통의 강호들이 진짜 잘했습니다. 또 여기에 2차 전지 같은 미래 먹거리도 선방했고요. 우리는요, 이 왠지 모르게 제조업을 폄하하는 경향이 생겼는데요. 우리의 K제조업 정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올해는 그걸 감동적으로 확인한 한 해였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역군분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요, 우리 민간 소비의 역군 소상공인분들의 차례입니다. 2022년 이민년엔 수출과 내수 쌍두마차 오랜만에 힘차게 함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12월 3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9123번님, 올해는 목돈연구소를 알게 된 해라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소장님도 연구소 이끄시나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9123번님 감사합니다. 저희 목돈연구소 시작일이 쉽습니다. 2월 22일 이트리플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녁에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그게 이제 하반기에 와서 지금 이 시간대 11시부터 12시까지 왔고요. 자, 빨리 잘 정착되고 또 여러분 덕분에 그렇게 좋은 한 해를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9123번님 또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방송 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환영하고요. 소개되면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막 HTS 키시는 분들은 없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인 만큼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내년 2022년 국내 또 세계 주식시장 전망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연말 특집 2022 방방대전, 상방이냐 하방이냐 라는 제목을 저희가 달았는데요. 상방 측 오른다 쪽 변호인으로는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이 나와서 정말 주장과 역설을 펼쳐주실 거고요. 떨어진다 하방, 이 신중론 전망에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을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방 측 하방 측 전문가 변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기에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그 이유 자기만의 분석 함께 달고 참여해 주시면 될 텐데요. 상방, 하방 이렇게 머리글을 달고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좀 뭐 기술주나 이런 거에 물려 있는 분들은 상방을 뭐 외치셔야 되겠죠. 그러나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또 인버스, 곧버스를 투자하고 계시다. 또 이런 분들은 하방 쪽으로 아마 참여를 하실 것 같네요. 상방, 하방 머리글을 달고 여러분들도 신년 증시를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꼭 붙여주십시오.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서학개미의 급증, 또 메타버스라는 화두로 뜨거웠던 2021년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가올 2022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방일까? 아님 하방일까? 목돈연구소에서 내년 주식시장을 전망해봅니다. 2022 방방대전 상방이냐 하방이냐? 자, 먼저 상방 측 변호인으로 이분이 나오십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목돈연구소가 올해 2월 22일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때 네. 원년 멤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한 한 해가 됐었고 진짜 코로나19 터지고부터 와, 지금 유동원 본부장이 계속 지금 상한가 아니세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19로 무너졌을 때 네. 이게 다시 간다라고 외쳤던 분이 네. 지금이야 많지만 당시엔 별로 없었죠. 네, 네. 그때 좀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네. 예, 고객분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빨리 떨어졌었으니까 한 달 만에.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전화들이 오셨었고, 그래서 이제 설득시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워낙 또 한국 투자자분들이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마이너스 숫자 보면은 좀 불안해 하시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뭐 플러스 5, 60%대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힘들었지만 뭐 뿌듯했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장기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3월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한 2주, 3주 만에 대폭락을 해버리니까 네. 그렇죠. 매니저들도 손 쓸 수도 없었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당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유동원 본부장이 나서서 오른다. 이것은 오른다. 그때도 막 나스닥 9,000포인트 얘기하고 네. 그렇죠. 예, 1,000포인트 얘기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만 포인트. 어느덧 만 포인트 나스닥이 그렇죠. 14,000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예. 생각이 16,000입니다. 16,000이 됐잖아요. 네, 16,000. 제가 지금 16,000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한 상방론자, 오소독수한 상방론자로 저희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을 모시고 2022년 일단 상방 측 변호인으로 나와 주셨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한번 내년 아웃라인 한번 잡아 주시죠. 주식 시장에. 그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나눠서 얘기할게요. 네, 좋습니다. 예, 예. 예. 우선 미국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 말고 이제 S&P 500 기준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500개 기업으로 놓고 보면 내년도는 수익률이 좀 올해보다는 많이 안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뉴욕은요, 미국은요. 네. 네.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상하고 있는 게 한 8% 정도. 그래서 오른다고요. 예. 예. 그래서 한 S&P 500 기준으로 5,100포인트 이상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쉽게 5,100을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은 네, 기본적인 생각은 내년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2년 차이기 때문에 보통 그 해가 퍼포먼스가 조금 약하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4년 주기에서 가장 약한 한 해가 보통 2년 차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인데 그렇게 보면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는 계속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거고요. 네. 그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때가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2, 4분기 금리 올리고 인상. 뭐 이런 식의 이 약간의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동성 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일어날 거지만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기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네.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한 해가 오니까 그게 이제 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보통 이제 대통령 임기 3년 차가 가장 상승이 그렇죠. 네. 큰 한 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어떤 내년의 퍼포먼스는 거의 한 3분기 동안에 좀 보합 수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위로 8% 아래로 8% 이 정도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플러스 8% 정도로 끝낼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분기는 한 4,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변수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시작하실 때 메타버스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예,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1999년을 기억하시면 네. 예, 그때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그냥 시장이 거의 광분을 해버리는.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99년, 예, 예. 1999년.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에 이제 빵 터지는 게 나왔는데, 네. 근데 그 한 해만 하더라도 뭐 나스닥이 200% 오르고 막 S&P가 50% 오르고 막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거든요. 네. 99년에. 예, 예. 네. 그래서 이 내년도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없지는 않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하고 막 이런 굉장히 큰 폭의 어떤 부양책을 쓰고요.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이 같이 덩달아서 금리를 세 차례 올리기로 했는데 뭐 한 번밖에 안 올린다든지 네. 뭐 여신권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출 증가율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대출 증가율을 갖다 두 자릿수로 확 늘려버린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돈을 많이 더 풀어버리는 한 해가 되어버리면 원래 좀 긴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떨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고 있다면은 어쨌든 주식은 지금은 팔고 뭐 기다리고 이런 전략이 아니라 네. 내년 한 해는 어쨌든 조정이 있을 때마다 좀 사 모으는 그런 미국 증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특히 2023년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이제 뉴욕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전약 후강, 네. 전 변동성 후강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고 그 이유를 통해서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가 아마 그것 때문에 올해 좀 땡겨서 더 많이 변동성. 올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많이 올랐던 아웃퍼폼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한 약 8% 정도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긴축이긴 긴축이나 미국이 막상 또 금리 인상을 할 때 보면 시장이 흔들릴 경우에는 좀 멈춰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지금 예정대로 안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이건 이제 다크호스 변수인데 메타버스 열풍이 올해도 뜨거웠으나 이게 아직 그 막 99년에 미친 열풍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번 더 나올 경우에는 시세 폭발도 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황당한 그 열풍이었는지를 당시에? 네, 네. 당시 생각해 네. 보시면 그 짧은 구간에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네. 약 한 18개월 좀 안 되는 기간, 한 17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S&P가 70% 가까이 오르고 나스닥이 280% 오르고 네. 그 안에서 반도체 업종은 640% 오르고 네. 또 그 안에서 바이오 업종이 560% 오르고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완전 광분의 어떤 상승이었죠. 네. 미친 뭐 그런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가 뭐 다시 재현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S&P가 20% 이상 30% 오르고 나스닥이 30% 이상 오르고 뭐 여기 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성장 업종 말씀하신 뭐 메타버스던 네. 뭐 이런 쪽이 그거의 두세 배 정도 더 오르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건 그건 이제 다크호스로. 네,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정부나 어떤 이 관료기관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네. 왜냐하면 거품이 만들어졌다가 그렇죠. 뻔히 터질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러면 그걸 컨트롤하려고 금리를 좀 더 빨리 올린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다운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하방 쪽보다는 떨어진? 예,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더 요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KB증권이었나요? 3,600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내년도 네. 코스피 전망. 네. 우리 유동 본부장은 코스피는 어느 정도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떤 흐름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그 올 한 해를 보면은 제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망을 뭐 자주 하지는 않지만 네. 연초만 하더라도 저도 3,600 불렀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 정책적인 요소와 뭐 또 여러 가지 이 지배구조적인 문제와 네. 그다음에 또 금리 인상을 빨리 네. 하는 것과 이걸 다 같이 맞물려서 네. 제가 이제 하반기 넘어갈 때는 3,000포인트 돌파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네. 어떤 거를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든지 네. 지배구조 문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해 얘기를 해드렸었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두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 그죠? 반도체. 그러니까 이쪽이 역시나 올해 한 해 봤더니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올렸고, 뭐 윈터스 카밍 안 왔고, 네. 예, 오히려 이제 그 디램 가격이 지금 뭐 중국 어떤 생산 차질 얘기도 네. 나오고 하면서 시간이요. 예, 네. 오히려 가격이 덜 빠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내년도에는 여기서 이제 배당 성향만 좀 올라가주면 네. 충분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3,600포인트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3,316은 제끼입니까? 전고점은? 그 정도는 보고 있고요. 네. 살짝 그거를 오버해서 한 3,400포인트까지 시도를 하고 이번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해요. 예. 그럼 우리 코스피는 어쨌든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네.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내년도를 놓고 보면 네.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이 예를 들어서 8% 올라간다고 하면 네. 만약에 그 코스피가 3,400에서 3,500 사이에서 고점을 찍는다고 치더라 하더라도 네. 그건 이제 플러스 한 15% 이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8%고 한국은 15%. 네. 그다음에 미국은 세금 내야 되고 양도세를 내야 되고 내야 되고요. 한국은 안 내도 되고. 예. 그러면 수익률 차이가 2배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은 6%밖에 안 나오는데 예. 한국은 15% 정도 나온다. 내년까지는 괜찮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 한 해만 놓고 보면은 한국이 미국보다도 그러니까 그냥 지수 단으로 봤을 때 더 수익률이 좋은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학개미가 지금 엄청 많아졌는데 네. 다시 한번 동학개미로도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중에 상방 외쳐본 분들이 많으십니다. 3622번님 쌍방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항상 주식장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선님 상방이요. 현금이 없어요.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해주셨고요. 임선래님 상방 바이오주가 전망이 좋다는 말 들은 것 같은데 뭐든 팔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한 잃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셀프 주문 겁니다. 이대호님 내년 전약 후강으로 봅니다. 상방이신가 봐요. 인플레가 코로나로 인한 약세가 좀 이어지다가 인플레나 코로나가 약세 이어지다가 하반기엔 차츰 올라갈 걸로 예상해 봅니다. 신영대님 패닉이 10년 만에 온다는 썰이 있는데 위기 다음에 찬스라도 내년에도 대박 상방을 기원한다 이렇게 좀 주셨고요. 하방 여러분들 하방 분들도 힘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부장님 그 아까 이제 이야기 중에 잠깐 말씀 중에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또 하방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역시 이제 미국이 돈줄을 죄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금리 인상에 들어갔고 영국도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근데 생각만큼 긴축의 강도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나오는 거예요. 막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약간 소장님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상방론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너무 많이 세게 올라가면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네. 그렇게 세게 올라가면 지수도 많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게 뭐죠?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명목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올라가죠. 그래서 먼저 올라갔다가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진다. 이 논리는 너무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상 보면 순서상 보면 에너지 올라가고 주가가 훨씬 더 많이 튀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가장 걱정을 했었던 과거 사이클을 보시면은 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때거든요. 이때 엄청나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수 보십시오.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면 2004년부터 2008년이 제일 많이 올라갔죠. 물론 500이 2,300 같잖아요. 그게 거품이지만 계속 올라가요. 자산 가치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인플레이션 차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우선 차트를 몇 개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저희 차트 2페이지인데 마이너스 제목은? 실질 금리 구간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 으로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예. 실질 금리 실금 떨어지죠. 예. 지금 현재 마이너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 실질 금리 구간, 즉 금리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구간에는 네.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올라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 지금 현재가 마이너스 실질 금리 구간이죠. 네. 보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마이너스로 갔죠. 예. 예. 그리고 보시면 쭉 계속 마이너스 1%대란 말이죠. 예. 이때 지금 주식시장 많이 오르고 있죠, 계속. 예. 저게 플러스로 확 돌아서지 않는 한 예.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2011년부터 2013년 요때 보시면 그 분홍색 박스권 예. 요때도 마이너스 실질 금리였어요. 이때 나스닥이 자그마치 93% 오릅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우선은 언젠가는 뭐 깨지는 현상이 나올 수는 있으나 결국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일 때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주식시장이 깨진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에 있어서는 저희는 지금 보면 이제 FOMC 미팅이 있었던 이 3페이지 보시면은 예. 지금 금리 인상 스케줄이 2022년에 세 차례, 3회. 네, 2023년에 세 차례, 네. 그리고 2024년에 두 번. 네. 그래서 총 이제 가장 장기적인 고점 금리로 보면 2.5%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2.5%딱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렇게 높은 금리일까요? 아니에요. 절대적인 수치가. 예, 예. 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했었을 때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주식시장이 매력도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을 두려워는 하되 네. 거기에서 폭락장이 시작된다 이게 아니고요. 보통 언제 아주 크게 부러지는 장이 나오냐면 네.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가. 항상 순서가 네.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리를 저렇게 식으로 세 차례, 두 차례 올리면 가장 고점에 도달하는 건 2024년이잖아요. 네. 예. 2024년쯤 돼야지 2% 넘어가는 거죠. 예. 2% 넘어가고 나서 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고점이 그러니까 갑자기 거품이 확 일어났다 깨지지만 않으면 네.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점이 형성되는 시기는 2024년 말이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빨리 올 정점이 거다. 되겠죠. 예. 네. 또는 2025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네. 예. 3년 동안은 좀 수익을 올려야죠. 네. 먼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뭐 공급만 깨져서 인플레이션 막 두렵고 그거를 잡으려고 막 금리 인상도 걱정을 하나. 과거와 역사의 패턴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실물 경제를 망쳐서 그때 떨어질지언정 네. 순서상으로는 소위 말한 자산 가격 상승이 한 번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에. 네. 그렇죠. 이제 그 점을 또 우리 상방의 근거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본부장님 이제 상방을 하려면 우리가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2022년에는 앞서 바이오 좀 바라는 우리 청취자분들 메시지도 있었고 반도체는 진짜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주식시장에는 또 정말 중요하고 네. 어떤 친구들, 어떤 업종이 좀 선봉에 서게 될까요? 우선은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선 얘기 먼저 해드리고 네. 금리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차피 내년 6월 달, 5월 달부터 금리를 올릴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 금리를 올렸던 스케줄을 과거 세 차례를 한번 봤어요. 네. 그 4페이지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999년 6월 30일부터 쭉 올렸어요. 네. 그리고 또 2004년 8월 10일부터 쭉 올렸었고 네. 그리고 또 2015년 12월 16일부터 쭉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 연준이 뭐라고 네. 얘기하고 있냐면 내년도 5월 6월이면 금리 올린다. 네. 지금 이거잖아요. 상반기에. 예, 그렇죠. 그러면 5월 6월 전 6개월 네. 지금이죠. 지금. 예. 그래서 과거에도 저 숫자의 전 6개월부터 금리 올릴 때까지 예. 의 어떤 그 흐름을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 보시면은 이 세 차례가 다 틀려요. 네. 보면은 그 6개월 동안 금리 올리기 전 6개월 동안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던 99년에는 나스닥이 거의
미친 듯이 오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22% 오르니까 네. 많이 오르는 거죠. 네. 그리고 12개월로 보면 막 50% 넘게 오르니까 그죠? 그리고 2004년을 보면 정반대예요. 네. 예. 오히려 많이 빠져요, 나스닥이. 네. 근데 또 2015년 그 전 6개월을 보면 거의 보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방향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예 업종별로 평균을 다 내버렸어요. 네. 예, 그랬더니 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양쪽으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평균이죠. 다 합친 예, 거죠. 예, 예. 예. 성장주도 가고 에너지도 가고 아. 임의 소비주도 가고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네. 보면은 나스닥 100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대표적인 성장주 100기업이 제일 많이 올랐고 평균적으로 네. IT도 제법 많이 올랐고요. 근데 또 반면 에너지가 다 많이 올라요. 요건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IT와 에너지가 같이 갔네요. 같이 가요. 네. 예, 그리고 임의 소비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인데 돈이 좀 비싼 것들 네. 자동차든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또 그렇죠. 올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양한 업종들이 다 오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금리 올리기 전 6개월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는 아주 단기적인 흐름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아주 연간으로. 예, 네. 아주 큰 그림을 네. 놓고 보면 저희는 여전히 그 성장주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이게 아마 마지막 페이지 건데 21페이지 좀 띄워주시면 네. 포트폴리오 구성을 저희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네. 예, 예. 성장주 70%, 그다음에 예. 가치주 30%, 그래서 네. 7대3 전략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장주 안에서 반도체 IT 30, 바이오 헬스케어 15, 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25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추가로 넣자면 뭐 메타버스도 있을 거고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아직 실적은 안 나오는데 뭐 스페이스도 있을 거고 네.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업종들도 갈 건데 우주까지 넣죠 그냥. 네. 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30, 15, 25에서 좀 떼서 네. 한 5%에서 10% 정도는 그쪽에 들어간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래도 내년도는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보통 금리를 올리는 구간의 성장주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실적 위주로. 예. 예. 근데 메타버스든 자율주행이든 우주든 네. 아직 실적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요 성장주는 반도체, 예.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고 예. 가치주 30은 역시 이제 네. 뭐 금융, 소비재 네. 이런 어떤 원자재 인플레. 뭐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관련주들 네. 예, 예. 그 고유 그러니까 뭐 석유든 정유, 천유가스든 네. 정통 가치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산업재 네. 예,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산업재 예, 이런 쪽으로 포트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포트폴리오 또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의 픽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하나의 전망. 왜냐하면 상승을 가려면 주도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더 성장도 살아있다라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너무 짧은가요? 네. 저희가 또 한 번 우리 내년에 되면 신년 때도 유동원 본부장을 마시고 추가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 방방대전 상방이냐 하방이냐 상방 측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